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환 무효 전력 제어 부분을 할 텐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요약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스타일은 항상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요약해드리고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지 머릿속에 좀 가늠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설명 들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제가 제 초등학생 애들을 교육을 해주려고 하면요. 먼저 목차부터 봅니다. 목차 보고 그 안에 중요한 부분들을 보고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나서 걔한테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하면은 걔네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좋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 거야 라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뭐 낚시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면 되지 그걸 낚시를 그냥 다 해서 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맞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학원을 다니다 보면 저 강사분 얘기하는 게 나하고는 좀 잘 돼. 그럼 그쪽에서 오래 다니시는 거고요. 이쪽을 들어갔더니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뭐 저하고 있다가 가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하던 스타일이 제가 강의를 한 지 지금 2011년도부터 했으니까 2013년이니까 2년 정도 됐죠.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뭐 한 3, 4명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잘 몰랐고 지금은 한 20명 정도 이제 오시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거기에 눈높이에 맞추게끔 강의 스타일도 계속 바꿔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서는 이제 전환 무효전력 제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텐데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력기통공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안정도, 고장전류 계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송배전공학으로 본다 그러면은 전력계통공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FP, 5장에 대한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하고 7장에 대한 전환 무효전력 제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다 안정도나 이쪽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전압제어의 필요성 5장에서는 뭘 배웠냐면 주파수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주파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회전기 같은 경우 회전 속도가 틀려지겠죠. 정지기 같은 경우도 틀려지겠죠. 변압기 같은 경우. 그래서 변압기 같은 경우 60Hz, 50Hz 사용 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5장에 있던 그 내용이 응용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그 내용이 아니라. 7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전압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VQ. 전압이 중요하니까 먼저 전압이 나온 겁니다. 항상.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QV 컨트롤러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했었죠. QV는. 여기가 제가 그냥 QV라고 외우시라고요. 근데 실제로, 예? 요건 이제 PV 안정도고요. QV일 때는 이렇게 해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아시는지 한번 해봤는데, 이게 PV 안정도하고 이 8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안정도가 나옵니다. 그 안정도에서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PV 안정도인데, 그때 이제 QV 부분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요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뭐죠? 동기조상기. 그럼 여기 뭐죠? 밑에가? 예? 계좌입니다, 계좌. 네. 과여자, 저여자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 그림하고 여러분 동기조상기에, 예? 저긴데 여기가 이제 전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도 헷갈리는데 머릿속에 개념만 확실히 듣고 있으면 됩니다. 발전기 가는 출력 곡선, 이거 생각나시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지진이 일어난다. 그럼 얘는 이 기준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요? 과여자. 얘는 저여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라고. 여기는 뭐라고요? 전기자. 여기는 뭐라고요? 계자. 여기는? 여기는 고정자 담보. 여기는 전기자 전류고, 얘도 고정자죠? 아니, 여긴, 예. 여기가 계좌였나? 여기가 계좌고, 여기 고정자 담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안정도에 관련된 분류. 뭐 이렇게 돼 있고, UEL, OEL 해가지고 또 여자기에 대한 분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걸 기준으로 여기 나가는 부분이 과여자가 되겠죠? 계좌. 여기는 저여자가 되겠죠? 여기가 인계점이 되겠죠? 여기는 뭐냐? 밑에 내려왔죠? 경부와, 이거는 이제 중부와,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뭐 무부와 경부와 중부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자, 계자, 회전기니까 무효전력을 발생시키는 장비가 뭐냐 이런 부분 돼가지고 그 여기서 이제 무효전력의 발생과 소비원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컨셉을 딱 2장에서는 뭐가 나오고 거기에 어떤 그림이 나오고 이걸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전압 제어의 필요성. 전압이 높거나 낮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지금 형광등 같은 게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밝아집니다. 수명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뭐 고주파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 이제 외형파가 돼가지고 뭐 전압이 올라가면서 외파가 발생해가지고 고주파가 뭐 증가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각각의 영향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무효전력 제어다 보니까 무효전력을 제어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무효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전압과 무효전력에는 어떤 그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가 이제 7-2에는 7-3인가요? 2인가요? 전압과 무효전력의 기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7-3 부분 반드시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얘가 10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 얘를 25점짜리로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효전력의 기본 특징을 계산하는 방법이 한 3-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게 교과서대로 나와 있는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 7-3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또 삼각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방법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과서대는 있는 내용은 이제 편미분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다 보니까 걔는 한 25점짜리로 문제를 풀었을 때 풀어주시면 되고 만약 그 조건을 등가회로하고 벡터들을 그림을 딱 그려주고 Q는 전압 강화에 비례한다는 걸 표시를 할 때는 예제 7-3을 이용해가지고 푸셔야지만 됩니다. 10점짜리로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86회 때인가요? 그때는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그리고 최근에 또 90 몇 회 때도 또 나왔습니다. 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 3년마다 한 번씩 정도. 무효전력의 발생원과 소비원. 이제 정지기가 있고 회전기가 있겠죠. 회전기가 이제 발전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기, 동기조산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직렬 리액터. 그리고 직렬 콘덴서. 또 동기조산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 SVC 같은 그런 부분이 나오겠죠. 팩츠, HVDC, SVC 뭐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보시면 다 그 무효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발전기 출력 곡선 설명하는 거 아까처럼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과열자가 생기고 저열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고정자 단부가 과열이 된다든가 아니면 전기자 출력이 된다든가 아니면 전기자 부분이 전류가 과열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을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무효전력의 제어 방식. 이제 앞에 부분에 5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제어 방식하고 똑같이 봐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주연바가 있었죠. 직병, 제병.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개협조. 이게 막 헷갈려진다는 얘기죠. 얘는 5장에서 AFC의 제어 방식. 얘는 뭐의 제어 방식? AGC. 얘는 뭐의 제어 방식? QV. 컨트롤의 제어 방식.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려서 됩니다. 제어 방식을 쓰라고 하는데 엉뚱한 걸 쓰실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도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는. 이제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에서 개별 제어는 이제 변전소 하나만 제어하는 거, 협조 제어는 발전소하고 변전소만 제어하는 거고, 종합 제어는 전력 계통까지 연결해서 발전소, 변전소하고 그 다음에 전력 계통을 전체적으로 다 조합해서 제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제어할 거냐, 두 사람 제어할 거냐, 아니면 반을 전체를 다 제어할 거냐. 네? 보니까 그 TV에서도 여왕을 할 때 그 뿌락지를 숨겨놔가지고 한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만 잘 해도 반 전체를 통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들려오는 그 내용만 알면. 마찬가지로 두 개를 같이 제어를 해야 될 때 발전소하고 변전소가 발전소 하나씩만 제어하는 부분이 있고 발전소하고 변전소까지 제어하는 게 그게 이제 협조 제어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종합적인 제어는 그거를 이제 발전소하고 변전소가 한 계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계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A 계통, B 계통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종합 제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 계통까지 연결해서 개별 제어라는 건 발전소나 아니면 그 각각 변전소나 하나하나만을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려주실 때 그런 내용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전체적인 이번 시간에는 교재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교재는 다음 주에 들어갈 거고요. 요약하는 부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꾸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는 차원에서 오늘 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첫 장만 들어갈 겁니다. 첫 장. 한 페이지. 그 부분 중요하니까. 왜냐면 제가 항상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첫째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첫째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목차를 외워주세요. 목차를 순서적으로 써주세요. 네, 목차 안에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목차에 있습니다. 그 목차에 있는 내용이 아까 송전순실 무시 고려 이거 목차입니다. 그냥 제가 다른 걸 쓴 게 아니라 제가 시험 문제를 썼는데 시험 문제가 목차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왜냐면 지금은 기본반이기 때문에 기본반에 있는 목차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가능하면 썼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연구반에서는 이거를 약간 문제를 꼽니다. 내용을 꽈서 쓰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그거라는 걸 이제 모르는 거죠. 전압과 무효전력의 기본 특징이라고 안 하고요. Q는 전압 강하에 비례하는 걸 증명하시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게 기본 특징이 뭔지 그 안에서 들어가서 이런 게 특징입니다라고 전체적인 걸 이해해 놓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바뀌더라도 그 특성을 갖다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옆에 보시면 이제 전압과 무효전력을 한번 보시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전압이 낮을 경우, 전압이 높을 경우 어떤 문제가 되는지, 왜 전압 제어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유효전력 주파수 제어가 앞에서 어떤 식으로 제어가 되는데 2장에서는 무효전력과 전압 제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특성이 뭐다라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효전력의 공급원, 발생원입니다. 발부, 동, 전, 분, 정직, 유부 이렇게 나죠. 발전기. 이게 뭐죠? 봐야 되겠네. 여기 LRC, 부하, 동기기. 그 다음에 전동기. 동기전동기를 이렇게 놓고. 이건 블로리액터. 이거는 뭐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직력 콘덴서. 그 다음에 이건 유도전기, 부하 개폐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용어를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지금. 책에 이제 그대로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순서대로 써놓은 거니까. 무효전력 발생원과 소비원. 결국 공급원이라는 게 이거죠. 무효전력 공급원이죠. 근데 그거를 발생원과 소비원을 이제 같은 것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같이 발생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거기에 대한 장단점들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기들에 대한 협조할 때 장단점이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얘는 소공성이 늦다든가 아니면 얘는 L만 공급을 한다든가 얘는 C만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장단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상 무효전력이 부족했을 땐 전압이 떨어지니까 P값이 올라가고 송변전 설비에 대한 정탄 정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상 무효전력을 어느 정도 진상 무효전력이 부족하다는 게 지상 무효전력을 봐도 되고요. 진지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좀 헷갈려집니다. 진상 무효전력을 소비한다는 것은 지상 무효전력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족 시 생산, 소비.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좀 헷갈려지다 보니까 여기선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진상이 과대됐다. 앞으로 나가는 게 과대된다. 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군대 가도 앞에 쓰지 않고 뒤에 안 쓰고 중간에 쓰지 않습니까? 왜? 너무 튀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튀니까 열화가 되고 수명이 단축이 되고 고조파가 발생하고 튄다라는 거를 지상이 튄다라는 거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진상이 튀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압 무효전력 제어를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책의 앞장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압 무효전력의 제어의 개요, 자동 주파수 제어, 경제 무화 배분에 관련된 문제가 일단락됐다. 이거 지금 AFC하고 ELD 5장에서 설명드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 전압 무효전력 제어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은 2장에서는 그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AFC하고 ELD가 뭐라고요? 무효전력의 수급균형을 생각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배운다고? 전압 무효전력은 계통의 무효전력의 수급균형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5장이 아니라 7장에서는 이 부분을 보겠다. 그래서 전압과 무효전력 사이에는 주파수와 유효전력처럼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파수는 전개통적인 성질. 근데
무효전력은 국지적인 성질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파수 같은 건 제어하기가 편합니다. 전체를 다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근데 얘는 부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 쪽에 제어하고 얘 쪽에 제어하고 왜 다 틀리니까 그래서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국지적으로 다 전압을 제어를 해줘야 되니까. 주파수는 발전기가 동기운전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제어를 하기 때문에 또 문제는 커지게 되면은 다 같이 죽어버립니다.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뉴욕 정전같이 캐나다 쪽에서 전압이 부족되면서 무효전력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압 안정도가 약화가 되면서 자꾸 셧다운되고 이렇게 파급돼가지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국지적으로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그 옆에 영향을 미쳐가면서 파급돼가지고 정전이 일어나지만 그 안정도 같은 경우, 유효전력 안정도 같은 경우, 주파수가 무너진다는 건 전기통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PF 컨트롤 한다 그러죠. P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파수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절전을 시작하죠. 그게 관주경심이라는 부하, 차단 그런 부분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국지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압제어를 위한 조정 설비도 국지적으로 이제 설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라는 부분도 국지적으로 뭔가 이렇게 달아서 제어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보느냐, 옆에까지 보느냐, 아니 전체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는 관점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직병제병은 뭐였죠? 그건 직렬로 보거나, 그건 AFC하고 ELD를 직렬로 보거나 병렬로 보거나 재배분해서 보거나 병렬 재배분해서 보거나 그림, 전력계통에서 재전 조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그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답안지를 못 쓰시니까. 전압 제어를 위한 조종 설비는 뭐가 있느냐? 병렬 콘덴서, 병렬 리액터, 정지형이고요. 전압 조정기, 동기 조상기, 발전기 이런 것들이 제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뒤지고 있다. 왜? 개별적인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제어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거는 잘 되는 놈도 있고 어떤 거는 안 되는 놈도 있고 막 특성이 다 틀리니까. 하지만 주파수 유효전력 특성은 전 계통을 한꺼번에 제어를 하고 있죠. 발전기 속도 조정률에 따라서 올려 그러면 다 같이 올려주고 아까 등진부인 연료비가 뭐였죠? 다 발전기의 그 연료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럼 발전기 출력을 한꺼번에 다 올려주고 내려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파수에 따라서 하나가 그 주파수에 따라서 자기가 자동적으로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부분도 부하의 자기제어 특성이라든가 가버너 프리 등에서 일단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단주기, 장주기별로 해가지고 발전소에서 투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각각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지역별로 다 틀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장만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전압 무효전력 제어는 각 지점의 전압 무효전력 전력 조율의 상향, 조정설비의 동작 상황까지 함께 고려한 일관성 있는 제어를 실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아까는 일관되게 하는데 얘는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일관성으로 제어하기가 힘드니까 그걸 일관성으로 제어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그전에는 단순히 전압 조정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정전만 안 되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전압 조정이 아니라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통 내 무효전력원의 효율적인 협조 운영.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전압 조정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계통 운영 비용의 최소화까지 해서 이른바 종합적인 계통 운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효전력 제어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무효전력의 향후 전망, 전압 조정뿐만이 아니라 협조적인 부분, 그리고 계통 운영 비용의 최소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계통 운영을 하기 위해서 QV 컨트롤도 종합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얘가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가 나오는 거죠. 지금 왜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개별, 전압 조정이 개별 조정이라고 그러면 협조 운영이 협조 제어고 종합적인 부분, 이 부분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봤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쓰실 때도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 협조적으로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어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 장의 전부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본서에서 이걸 보고 이 장에 뭐가 있다는 걸 캐치를 하려면요 10번을 읽으셔야 됩니다. 10번을 읽고 그다음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다 보면 이게
그 뒤에 있는 그 내용이구나. 이게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기 쉽다는 얘기죠. 이게 힘드니까 제가 그걸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으로 가서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더 간단한 거. 전압 변동이 수용과의 기기에 미치는 영향. 전압이 너무 낮을 경우, 전압이 너무 높을 경우, 유효전력 주파수, 무효전력 전압의 관계 어떻게 되는지. 전압이 수용과에 미치는 영향. 조명, 유도전등기, 컴퓨터 전자기기. 여러분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쓴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또는 이제 내일 정도 메일로 보내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좀 어딜 가서, 왜냐면 제가 기차에서 이렇게 보내는 건 전송이 몇 번 안 되더라고요. 이게 기차에서 보내다 보니까 이제 전송됐다고 하는데 안 가서 이제 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보통 집에 가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집에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봐서 내일 정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전압이 너무 낮은 경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항상 보면 P값, I값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건 P 값을 이용해서 거기서 I라는 값을 변환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전력조류에다 집어넣죠. I는 YV에서 P에 대한 흐름을 I에 대한 흐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많이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개통공학에서는 이 수식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손실 수식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임피던스 수식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P는 R분의 V자성 해가지고 R분의 V자성을 해서 또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직각좌표, 극좌표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들 알고 계시면 되고, 계산기 쓰는 방법도 레디안 그리고 세타 이런 것들, 벡터를 이제 어떻게 표시하는지, 극좌표를, 송전전 설비의 송전 용량 저하, 정태 안전도에 의한 송전 용량 저하, 발전소의 출력 저하가 있다. 이거 기본서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용이. 그거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340 몇 페이지에 이렇게 이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거를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대로 빼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문제에다 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서의 정확한 목차,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별로 해가지고 형광펜을 좀 칠해주시면은 눈에 확 들어오겠죠. 지금 제가 이제 옛날에 있던 자료,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이제 스캔을 떠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요. 제가 요번 시험 보고 나서는 이제 새 책에다가 제가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캔을 떠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는 그 교재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기 편하게끔. 그럼 거기 안에 뭐가 이렇게 변환이 되고 그런 과정까지 다 넣으면은 이제 하나 화면에서 다 보여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일단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걸 다 일일이 줄을 긋고 뭐 어디로 넘어가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하려면 그거는 뭐 겨울 때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낮았을 경우 말고 전압이 높았을 때는 뭐든지 과한 거는 문제가 됩니다. 과한 거는 어떤 문제가 될까요? 열화가 빨리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처음에 배우셨던 표준전압 안에 뭐가 있죠? 기준전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전격전압이 있었죠. 공식전압이 있었죠. 그거보다 높으면 뭐가 되냐 이거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자전압이 상승하면 전압파형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외형파가 되고 그 외형파에서 고조파가 발생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화가 촉진이 되고요.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7회, 74회, 그 외에도 80회 때 2번인가 나왔고요. 90회 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5점짜리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로.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단거리 송전선로의 수식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거기서 이제 조금 응용을 했습니다. 조금. 이해 자석은 뭐냐? 이거죠. 그건 뭐냐? 얘 곱하기란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이 V값 요거죠. IR 코사인 세타 여기죠. IX 사인 세타 여기에 대한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요게 X축입니다. 요게 Y축입니다. Y축에 대한 이 크기를 하려니까 IX 코사인 세타에서 여기 부분만큼 빼니까 요 델타 V에 해당되는 여기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IR 코사인 세타인데 이걸 PR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V를 위아래에다 곱한 겁니다. 여기다 V 밑에다 하나 곱하고 위에다 곱했습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여기는 VI 코사인 세타는 P로 바뀌어졌죠.
이게 PR 플러스 VQX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정의가 되면은 이와 같이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드립니다. 이해자성은 요건 델타 V 성분이 되는 거고, 여기에 델타 V가 되는 거고, 요것도 델타 V인데 요건 대문자 델타고, 이건 소문자 델타입니다, 그냥. 똑같은 델타인데, 요것도 델타인데, 요거는 P 성분하고 Q 성분이 있고, P 성분하고 Q 성분인데, 얘는 자세히 보시면 얘는 허수 성분이고요. 얘는 실수 성분이라는 얘기죠. 실수분, 허수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수분에 대한 거하고 허수분에 대한 건데, 여기 R값이 작다 보니까 얘는 없어지죠. 얘도 R값이 작다 보니까 얘는 없어지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 부분은 얘거보다 작으니까 이 뒷부분은 무시를 하고 없애버리고, 그전에도 무시했죠. 단거리 송전선로에서도 얘하고 얘가 봤을 때 얘가 워낙 작다 보니까 얘 부분이 얘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그 개념 알고 계시면 얘 뒷부분 날아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단거리 송전선로 응용을 한 겁니다. 단지 여기서 된 거는 이제 델타 V에서 요 RX 이것도 또 나오죠. 다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지금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있던 내용들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 부분이 이제 Q 부분에 대한 이 델타 V에서 이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Q를 놓고 계산하니까 이 Q에 대한 성분이 이 델타 V에서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 델타 V라는 건 뭐냐? 결국 이제 상전압에서 성간전압을 뺀 부분이다. 여기에서 여기 부분이 델타 V니까. 그 부분만큼이 해당이 된다. P는 이쪽으로 이제 요쪽 허수분에 대한 그 부분으로 요게 없어지니까. 요거를 봤을 때 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면은 사인 세타야 되고, 얘는 코사인 세타야 된다. 요것도 사실 코사인 세타인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Q는 요 전압강항에 비례하고 P는 요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한 게 이제 10점짜리로 예제 7-3에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그대로 등가해를 그려주고요. 요런 수식을 그려주고 요거를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그거를 설명할 때는 이 수식으로 쓰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요거는 이제 10점짜리로 많이 쓰다 보니까 20점짜리로, 25점짜리로 문제 나왔을 때, 이걸 썼을 때 과연 배점을 얼마나 줄까?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건 이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스타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 이렇게 문제가 나와있다. 위상차하고 전압강화로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의도가 이제 다르게 이제 써져 있으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25점짜리 문제로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무효전력 공급원, 소비원, 발생원, 소비원 나왔죠? 각각의 과부적시 문제점. 진상을 발생시키냐, 진상을 소비를 시키느냐, 흡수를 하느냐, 소비를 하느냐, 발생을 하느냐, 소비를 하느냐. 이게 좀 내용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옆에다 코멘트를 잘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간혹가다 답안지들도 잘못 쓴 것들이 있습니다.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 아까 얘기했죠. 여자 전류 증가, 감소, 무효전력 발생 증가. 요게 발전기의 진상운전인지 지상운전인지, 동기조상기의 진상운전인지 지상운전인지 반대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송배준 공학의 안정도에서 설명드렸으니까요. LRC, LRT 이런 부하시 태도전기, OLTC 쪽에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렸었죠.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유효전력을 조정하기 위해서 OLTC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이 전압을 제어해가지고 무효전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유효전력에 제어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변압기의 OLTC 부분이 생각이 났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무효전력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조정하는 부분, SVR도 있었죠. 무효전력 조정하는 부분에서도 SVR 있었습니다. 배전선로에 전압 조정해가지고 SVR을 메인에다 다느냐, 아니면 분기 쪽에 다느냐, 아니면 두 개의 메인하고 분기를 협조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IVR을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송배전공학에서 설명을 드렸죠. 14장에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요.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동기조상기는 반대다. 과회자로 운전하면 진상전류를 흡수한다. 여기는 과회자로 운전하면 얘는 무효전력 발생이 증가한다. 단자전압이 상승한데 얘는 전압강화를 낮추며, 이렇게 돼 있죠. 내용들이 좀 틀려집니다. 이게 좀 나중에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아까 그 동기조상기의 V 특성, 이 여자 특성을 정확하게 봐가지고 전기자 계좌 부분에 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실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데 옆에다가 이렇게 그림이 이거 하나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그림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여기 옆에다가 부하시 탭 조정기 해가지고 OLTC 그림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왜? 25점짜리니까. 이 문제 나왔다. 이거 25점입니다. 10점짜리다. 키워드만 써주면 되잖아요. 키워드 정도만. 25점짜리다.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가죠. 왜? 지금 보시면 여기 옆에 여기 주상 변압기 있죠? 저건 탭이 3개 정도 있습니다, 보통. 탭.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변압기는 탭이 5개 정도 있습니다. 한전에서 쓰고 있는, 민수 쪽에서 수용하고 있는 OLTC는 탭이 보통 17개 있습니다. 한전에서 쓰고 있는 건 20개짜리, 21개, 20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써주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전에서는 21개 내지 17개짜리 쓰고, 민수에서는 17개짜리 쓰고, 일반, 몰드 변압기나, 일반 중소형 변압기 같은 건 5개 탭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주상 변압기 같은 건 3개의 탭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더 뭔가 알고 있구나. 뭔가 눈에 띄어야 되니까. 키워드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외에 게 더 띄어졌을 때 20점이 되는 거죠. 17점하고 20점 이상이 되는 건요, 똑같은 키워드를 썼다고 하도 그 똑같은 키워드에서 눈에 띄어져야지만 20점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연구반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는 일단 15점. 기본 골격을 맞히는 부분. 25점짜리에서 기본 골격 맞춰 10점짜리가 기본 골격이라면 기본 골격에다가 이제 그림을 좀 더 그려서 15점 정도까지 맞춰드리는 부분을 해드리는 거고요. 17, 18점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거기에 이제 빠져있는 부분을 좀 더 넣는 부분이고 20점은 거기에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실무적인 부분이 내용이 들어가게끔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점짜리는 좀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17, 18점을 목표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왜? 다른 사람의 모범 답안을 가지고 하면은 그게 17, 18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동기조상기, 전력용 콘덴서, 블루리액터, 유도전압 조정기, 정지용 무효전력 보상장치, 직렬 커패시턴트. 이게 다 내용 나오겠죠. 무효전력의 발생원과 소비원, 부족시, 과잉시, 이거 책에 다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지금. 실장에 있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그래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다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 좀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과외자운전이 지상운전이라고, 부조구자운전 진상운전이라고. 근데 여기 뭐라고요? 동기조상기는 지상, 진상이 반대라고요. 이것도 반대라고요. 그런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무효전력 가부적시 문제점과 대책, 부족시 문제점 대책 다 책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책에서 보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오시라고요. 왜? 미리 봐야지만 나중에 설명드릴 때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부분이 생각나는데 지금 제가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봐야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한다고 들으시면은 안 되고요. 여기는 사실 좀 예습이 중요합니다. 왜? 뭔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미리 알고 있어야지 그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제 수업은 한 6개월 정도 들으시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 1년 정도 수업 들은 거하고 맞먹는다고. 왜? 그만큼 반복을 계속 해드리니까. 근데 그 반복된 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었을 때 1년치의 수업 효과가 있는 거죠. 그냥 집에 가면서 잊어버립니다. 일주일 뒤에 가서 물어보면 또 잊어버립니다.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건 뭐냐, 지금 가끔 가다 하면은 옛날 거 막 자꾸 떠올리면서 해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거죠. 저도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왜? 저도 이제 잊어먹거든요. 요거는 이제 전압 강화 했을 때 이제 그 14장에 했던 그런 부분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콘덴서 성분이 들어갔을 때 과연 전압 강화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단락 용량분의 그 부분이기 때문에 퍼센트, 단락 용량분의 용량. 이거는 몇 프로죠? 딱 보면은 나옵니다. 몇 프로 올라가나요? 예? 5%죠. 2만 분의 1000이니까. 단락 용량분에 투입되어 있는 용량. 전체분의 그 변화율. 이거죠. 최대분의 평균. 부하율, 부등률, 수도용률 생각나나요? 각각체, 합체, 예? 그 다음에 평체. 이런 키워드가 생각나야지 써주신다고요, 지금. 또 나옵니다. 10점짜리로. 키워드 안 나오면 못 씁니다. 부하율, 부등률, 수용률. 예? 저는 수등하로 했는데. 부등하.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수등하. 수용률 나오죠. 등, 부등률 나오죠. 하,
부하율 나오죠. 수능하러 외웠습니다, 그냥. 뭐, 바꾸셔서 외우셔도 됩니다. 전압 강화 부분은 어떻게 나온다. 이거 뭐,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PX를 해가지고 다시 환산을 한 겁니다, 지금. 열심히 설명드렸던 그 단거리 송전설로 응용을 해가지고, PR분의, 나왔죠? PX분의, 그걸 이제 코사인 해가지고 1이 나왔고, 코사인분의 사인 해가지고 탄젠트 델타가 나온 겁니다, 그냥.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앞을 살펴보시고요. 결론은 뭐다? 이거분의 이거 해가지고 5%다. 10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냥 거저 먹는 거죠, 이런 거는. 수식만 쓰고 간단하게 용량만 해주면은 일단 7, 8점은 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이 그려가면 이제 8, 9점이 될 거고요. 그림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모든 거는 그림을 넣어라. 이거 그림 안 넣으면은 나중에 이제 요런 부분 그림 하나 넣어주시고, 요거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 그림 하나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의 그림이 있어도 그 그림을 보완해주는 그림을 그려주실 때 점수가 좀 더 나올 수가 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부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그 40 몇 페이지짜리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서 또 12장짜리가 있으니까 그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전압제의 필요성. 전압제와 아까 조명, 유도전등기, 컴퓨터 전자기기, 전압제의 필요성, 전압이 저하가 됐을 때.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내용이라고. 유효전력 손실 증가. 그 다음에 정탄정도 저하, 발전소 출력이 저하. 아까 단 5개 있었죠? 그걸 더 줄여준 겁니다. 전압이 너무 높을 경우 2개 있었죠? 열화촉진, 고저파 발생. 왜? 전압파형이 외파가 돼가지고 고저파가 발생한다. 키워드가 그게 눈에 딱 들어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무효전력, 전압강화 관계된 거. 이거 증명해라. 여기 열심히 보셨던 건데 조금 더 수식이 늘어났죠, 여기는. 이런 부분 빠집니다. 여기 루트를 씌워가지고 했던 부분. 교과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개통도하고 벡터도가 나왔을 때. 그래서 얘 아까 똑같죠? 이렇게 해서 얘는 이거에 비례하고 얘는 이거에. 이거 지금 한 페이지 끝나죠? 그러니까 얘가 10점짜리로 나왔는데 요게 이렇게 푸는 게 25점짜리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게 86회 때인가 이거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84회인가 86회인가. 무효전력 발생과 소비원, 과부적시 문제점 대체. 또 나오죠, 여기. 왜? 2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 두 문제가 가장 빈도수가 많은 문제라고요. Q하고 델타 V의 관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죠, 이렇게. 네. 이게 뭐냐, 무효전력의 전압의 그 관계 부분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효전력의 발생원과 소비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압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 지상운전, 진상운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문제점들이 있다. 발생원과 소비원이 있고 이게 과부적시. 어떤 문제점과 어떤 대책이 들어갔는지 이렇게 써주셔야죠. 표로. 이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계산하는 부분. 154에 콘덴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지금 P값이 있고요. X값이 있죠. R 플러스 JX. 요거는 이제 아까 그래서 P는 R분의 V좌선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야지 이 부분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를 대개인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hm 값을 계산해가지고 여기 주어진 역류를 이용해가지고 이와 같이 전압 강화에 관련된 수식으로 변환을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주어져 있는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또 나오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QV 제어 방식. 제어 방식이 뭐였죠?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뭐라고요? 앞에 나왔죠? 한 전기소 내의 조종설비 제어하는 개별 제어. 비교적 가깝게 인전한 전기소 간의 조종설비. 발전소하고 변전소 간의 협조 제어. 아까 첫 장에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다고. 여러분 첫 장에 있는 그 챕터 첫 번째 하나는 무조건 다 읽고 거기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지를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지금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개통 전체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협조 제어하는. 이게 이제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이 문제에 나올 거랍니다. 개별 제어는 아까 지금 개별 제어가 1, 2, 3가 있습니다, 사실. AVR만 보는 거, AQR을 보는 거, LRCR을 이해하는 거.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거든요. 요 그림이. 요 그림을 이제 책에서 자세히 보시고 하면은 발전소, 변압기, 그리고 여기 지금 AVR 있고, 요 AVR이 사실 여기 있다라기보다는 AVR이 여기 있죠, 사실은. 예? 근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요걸 제어하기 위한 AVR로 보시면 되죠. 여기도 AVR이 있고요. 여기 AQR이라는 게 여기 모선의 무효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부분. 얘는 전압을 제어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전압을 제어해서 무효전력량을 제어했지만 여기서는 전압을 제어해서 뭘 제어했죠? OLTC를 제어한다든가 아니면 변전소 내부니까 조상설비를 제어한다든가 그런 컨셉이라는 얘기죠. 여기서의 이제 AQR은 154 변전소니까 154 스타콘이라든가 팩치라든가 이런 부분 제어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AVR 제어, AQR 제어, LRC 제어. LRC는 요거를 같이 이제 제어하는 부분이 LRC고요. 그래서 이건 중거리 부분, 이건 단거리 부분. 요거는 나와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협조 제어가 나오죠. 협조 제어가 나오니까 이제 옆에 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아까는 그거 하나하나 설비를 봤는데, 그 발전기하고 조상 설비하고, 그 다음 운영 조건에 봐서 개통까지. 이렇게 개통, 발전기, 조상 설비를 이렇게 해서 운영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협조를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CRT, 컴퓨터 이제 앞에 화면을 이제 CRT라고 하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제어를 갔더니 여기는 이제 전력계통에서 발전소하고 변전소 간. 여기 발전기하고 여기 조상 설비. 이렇게 하나인데 얘는 좀 더 큰 콘셉트이 나니까 발전소, 변전소 간의 전력계통 간의 어떤 ELD 운전을 해가면서 뭔가 운전하는 그림. 그래서 종합제어 방식이 이렇게 나온다. 발전소, 변전소 간의 전력계통에서 ELD를 계산해가지고 무효전력을 제한한 방식. 왜? 요걸 쓰는 게 낫습니다. 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거든요. 계통적인 부분에서 전압제어에 의한 경제운영 방식 이렇게까지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낫고요. 개별제어, 협조제어는 요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낫습니다. 설명할 때. 얘 보시면 ELD.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발전소, 변전소 간에. 발전소에서 뭘 했습니까? 아까 AVR하고 AQR 했죠. 그 다음 변전소에서 뭐 했습니까? 조상설비들이 있었죠. 그거 뭐예요? 개통에서, 전력개통에서 운전 상태에 따라서 뭘 계산하죠? ELD를 계산해가지고 그 ELD에 의해서 무효전력을 각기 제어하고 이렇게 돌려주고. 이거 그냥 내용만 알고 계시면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도 자꾸 반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림. 발전소하고 변압기. 그림 그려놓고, 여기 AQR 있고, 여기 AVR 있다. 여기 조상설비 있다. 요것만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라고요. 요거는 이 그림에 맞춰서 그냥 한 겁니다. 왜? 개별제어 1, 2, 3를 다 설명하기 위한 그림. 협조제어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 뭐라고요? 협조를 해야 되니까 발전기 하나, 조상설비 하나, 그 다음에 운정 조건에 따라서 뭔가 입력을 받아서 제어하는 부분 하나, 개통에서 피드백 받는 부분 하나, 이렇게. 요거하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은 비슷한데 여기는 운영 조건이 들어가죠. 협조라는 부분이 발전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상설비, 개통만 돼 있는데 발전소, 변전소 간. 큰 단위로 들어가죠. 협조제어는. 그렇게 컨셉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전압 안정도, PV 곡선. 안정도 여기까지 8장이 나옵니다, 사실. 거기서도 나오는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까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막 코사인 세타를 해가지고 막 올라갔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게 PV 곡선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부분 한번 보시라고요. 뒤에 미리 나올 겁니다. 전압 안정대 개념과 전압 안정대 증진, 대체, PV 곡선.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QV 곡선. 아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까 QV 곡선 하면서 요 그림을 그려본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QV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림을 이렇게 또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PV 때도 이런 QV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종합제어. 왜? QV 부분, PV 부분, 전압을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을 어떻게 제어한다고요? Q에 의해서 제어할 때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로 나왔는데 이 종합 제어 부분을 이제 그 PV 쪽에서도 종합적으로 제어할 때 들어가더라. 그래서 PV 때도 이런 내용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막 갖다 쓰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요장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미리 예습을 한 겁니다. 8장의 안정도.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수업을 하실 거냐면요. 기본서를 바로 들어갑니다. 장수가 많기 때문에 한 80장 되거든요. 90장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80장 정도 됩니다. 저기 빼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천천히 중간중간에 사실 이제 뺄 것도 있습니다. 뭐 순시 제어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모르셔도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요. 제가 요약드렸던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40장짜리 다시 한번 또 복습하셔야죠.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장을 들어갈 건데, 이게 7장 끝나고 나면 8장, 9장은요,
요약 안 합니다. 왜?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8장, 9장은 그냥 교과서로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보시지 않으면은 제가 요약을 안 해드리기 때문에 모릅니다. 요약을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8장, 9장을 해서 빨리빨리,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교과서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 10장은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오후에 수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도 오후에 수업이 있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통신관 4층에 넓은 자리 있죠. 여기보다 넓은 대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번에 80회까지 관여는 문제 설명드렸죠. 이번에 78회하고 77회인가? 그건 제가 메일로 다시 송고를 드릴 겁니다. 그럼 만약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USB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발전 쪽에 관련된 것들을 미리 자료들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기타 요청하시는 자료들이 있으면은 카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7월 셋째 주는 이제 100문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따로 보내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날 와서 보시고 직접 적어 가십시오. 왜냐면 지금 뭐 그 전에 수업 들었던 그 방식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문제지 정도만 225문제 그 문제지 정도만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시험할 때 여러분들하고 협의해서 또 패턴을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